등기소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미진 앞으로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통지서였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정옥.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사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집이 넘어가야 내 빚도 해결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 친엄마를 팔아넘길 수 있니? 정옥의 절규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지만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믿었던 간병인과 친아들이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배신했다는 잔인한 진실. 이틀 뒤 나타난 미진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4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는 70대 중반의 노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70대 미망인 정옥은 이제 혼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자리는 너무도 크게만 느껴지죠. 아침이 되면 정옥은 습관처럼 남편의 빈 식탁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하죠. 오늘은 뭘 해 먹을까? 당신 좋아하던 된장찌개라도 끓여볼까요? 텅 빈 집안에 정옥의 목소리만 메아리칩니다. 남편 김철수는 생전에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정옥은 그런 남편과 함께 이 단독주택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대문 앞 우체통도 현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남편의 구두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옥은 이 넓은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45살인데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로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예요. 그래도 정옥은 아들이니까, 외아들이니까 하며 돈을 대주곤 했죠. 하지만 효심은 글쎄요, 준호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엄마, 이번 달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런 전화가 오면 정옥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지난주에도 준호는 2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요. 정옥은 남편이 평생 모아둔 예금에서 돈을 빼서 아들에게 보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요즘 정옥의 하루는 참 단조롭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습니다. 예전엔 남편 것까지 2공기를 지었는데 이젠 1공기면 충분해요. 아니, 1공기도 다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왠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식탁에 앉아 김치 몇 조각과 함께 밥을 먹다 보면 맞은편 빈 의자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 읽곤 했어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가끔 중요한 기사가 나오면 정옥에게 읽어주기도 했죠. 여보, 이거 봐요. 요즘 세상 참 많이 변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정옥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당신 없으니까 밥맛도 안 나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 7시 반쯤 됩니다. 그러고 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죠. 점심도 간단히 때우고 오후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어요. 이게 뭐하는 인생인가? 정옥은 스스로에게 묻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유일한 외출이에요. 그마저도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자주 나가기가 힘들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찌릿찌릿 올라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정옥을 보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드님은 잘 있고요? 그냥저냥 살지 뭐. 애는 바쁘다고 통 얼굴을 안 보여. 그래도 아들 있으니 든든하시겠어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면 정옥은 더 외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정옥의 아들은 돈 달라는 전화만 하니까요. 사람이랑 말 좀 섞고 싶은데 이 집이 왜 이렇게 넓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정옥은 텔레비전 앞에서 또 혼잣말을 합니다. 화면 속 사람들과 대화하듯 중얼거리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드라마 주인공이 슬픈 얼굴로 울면 정옥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으면 정옥도 따라 웃습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가 된 거죠. 옆집 아주머니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주긴 하지만 다들 자기 가족들 챙기기 바쁩니다. 정옥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 이 동네에 한둘이 아니니까요. 다들 자기 외로움으로 버거운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오늘도 준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바쁜가 봐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저 녀석이 이렇게까지 방황하진 않았을 텐데. 정옥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은 더 삐뚤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엄격함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가장의 빈자리가 너무 컸는지 준호는 점점 더 어머니에게만 기대려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가져가기만 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죠. 밤이 깊어지면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 남편의 베개만 그대로 놓여 있죠. 가끔 그 베개를 꼭 안고 잠이 들기도 합니다. 남편의 체취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베개를 안고 있으면 왠지 덜 외로운 것 같았어요. 이렇게 늙어서 혼자 남겨질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먼저 가면 나도 곧 따라갈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질기게 사라지더라고요. 정옥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외로워요.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제철이 되면 열매를 맺지만 이제 그 감을 따서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놓인 남편의 구두는 먼지만 쌓여가고 옷장 속 남편의 옷들도 그대로입니다. 정옥은 차마 남편의 물건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외롭고 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옥은 작은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무릎이 욱신거려서 걸음이 느렸죠. 간호사가 안내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쪽 침대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정옥은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보다는 낫겠지. 적어도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럿 모여 있었어요. 정옥은 구석자리에 앉아 배식받은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오셨어요? 혼자 앉아 계시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내 무릎 치료하러 일주일 정도 있게 됐어요.
아이고, 무릎이 안 좋으시구나. 저는 여기서 간병이라는 미진이라고 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진이라는 간병인은 정옥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반찬을 하나 더 가져다 주며 말했죠. 이거 드세요. 여기 밥이 좀 싱거워서 입맛 없으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얼굴 보니까 다 알아요. 제가 여기서 오래 일했거든요. 미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옥을 챙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진의 목소리는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정옥에게 관심을 보여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그날 저녁 미진은 정옥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서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생강차예요. 무릎에 좋아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모료 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보니까 혼자 계신 것 같아서 더 챙겨드리고 싶어요. 미진은 정옥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물리치료 받을 때 주의할 점도 알려줬어요. 정옥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눠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진 씨는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네, 한 10년 됐어요. 사실 저도 젊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미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정옥은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느꼈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어릴 적 집도 잃고 떠돌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을 전전했죠.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요. 미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정옥은 미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이고, 그런 아픈 사연이.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어머니는 가족분들 계시죠?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바빠서 통 연락이 없네요. 그래도 아드님 있으시니 든든하시겠어요. 혼자 사세요? 내 남편은 3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죠.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옥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정옥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좀 있긴 한데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자꾸 손을 벌리네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자식 걱정이 끝이 없죠. 그런데 어머니 집은 어디세요? 30년 넘게 산 단독주택이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죠.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겠어요. 집도 크실 텐데. 미진은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정옥은 미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기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정옥의 말에 귀 기울여 주니까요. 맞아요. 혼자 있으면 집이 너무 넓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랑 이야기하고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지. 미진은 정옥의 손을 다시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정옥은 미진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죠.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미진은 정옥을 특별히 더 챙겼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도 휠체어를 밀어주고 식사 때마다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병실에 들러 차를 내어주곤 했죠. 정옥은 미진이 고마웠습니다. 미진 씨, 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특별하시니까요. 보니까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챙겨드리고 싶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옥과 미진은 꽤 가까워졌습니다. 정옥은 남편과의 추억, 아들에 대한 걱정, 외로운 일상 등을 미진에게 털어놓았어요. 미진은 언제나 따뜻하게 들어주며 공감해줬죠.
어머니 집이 단독주택이면 관리가 힘드시겠어요. 혼자 사시는데 청소도 힘들고. 그러게요. 요즘은 무릎도 아프고 해서 집안일이 버거워요. 집문서 같은 것도 어머니 혼자 관리하세요? 그럼요,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남편이 내 명의로 해뒀거든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은 미진이 자신의 형편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진의 눈빛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집에 관심 없으세요? 준호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돈만 달라고 하지. 어머니가 나중에 편찮으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죠. 미진은 마치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정옥에게 조언했습니다. 정옥은 미진이 정말 자신을 위해 걱정해 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미진의 질문들은 조금씩 정옥의 재산과 집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미진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미진 씨, 나 퇴원하면 또 연락할게요. 어머니,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진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정옥은 그 종이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죠. 이제 집에 돌아가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라는 든든한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정옥은 몰랐습니다. 미진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요. 퇴원한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가방에서 미진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보며 정옥은 미소를 지었죠. 이제 외로우면 미진 씨한테 전화하면 되겠네. 며칠 뒤 정옥은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 씨, 나예요.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밥이라도 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오히려 가서 도와드려야죠. 무릎은 좀 어때요? 아직 좀 불편해요. 집안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내일 퇴근하고 들를게요. 청소도 좀 도와드리고요. 다음 날 저녁 미진이 정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단독주택 대문 앞에 선 미진은 집을 천천히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어머니 집 정말 크네요. 마당도 넓고. 그렇죠? 남편이랑 평생 가꾼 집이에요. 미진은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을 둘러보며 계속 칭찬했죠. 집이 정말 좋네요. 근데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요즘은 청소하기도 버거워서.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그날부터 미진은 일주일에 2~3번씩 정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밥을 해주고 장도 받아주었어요. 정옥은 미진이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미진 씨, 정말 고마워요. 미진 씨 아니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 뭘 그런 말씀을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가족 같은 마음을 느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준호가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여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미진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아드님이시구나.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미진이라고 해요. 어머니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여자 누구야? 아, 미진 씨? 요양원에서 알게 된 분인데 자주 와서 나 챙겨줘. 갑자기 남이 집에 왜 들락날락해? 정옥은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안 챙기잖니. 나 같은 늙은이 곁에 있어주는 건 저 사람뿐이야. 엄마가 외롭다고 아무나 집에 들이면 어떡해. 조심해야지. 무슨 소리야. 미진 씨는 착한 사람이야. 많이 어린데도 나를 어머니처럼 대해줘.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진을 보는 눈빛이 불편했어요. 미진이 차를 내어오며 말했죠. 아드님, 이거 드세요. 어머니가 아드님 오신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됐어요. 나 곧 갈 거니까. 준호는 차가운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욱에게 짧게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미진이 따라 나왔어요. 아드님, 잠깐만요. 현관 밖에서 미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세요. 자주 좀 들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근데 혹시 제 연락처 드릴게요. 어머니 일로 상의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준호는 미진이 건네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쑤셔넣고 가버렸습니다. 미진은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늦게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 미진입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 문제로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만나실 수 있으세요? 준호는 문자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수상했지만 재산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준호에게 돈은 절실했으니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역 앞 커피숍에서 뵐게요. 다음 날 준호와 미진은 조용한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드님도 어려우시잖아요. 어머니한테서 계속 돈 빌리시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드님 빚 때문에. 미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제안을 들어보세요. 어머니 집을 제 명의로 옮기면 그 대신 아드님 빚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평생 그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명의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드님은 빚에서 해방되는 거고요. 준호는 미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해요?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집은 제가 갖는 거죠. 어차피 아드님도 집보다는 현금이 필요하시잖아요.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어머니 집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어머니가 살 곳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명의만 바꾸면 어머니도 계속 살고 준호도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아직은 모르세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드님을 위한 일이니까.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가 떠올랐어요.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미진은 서류 봉투를 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커피숍을 나섰죠. 미진은 창밖으로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미진이 자주 집에 오는 게 고마워서 저녁을 대접했어요. 미진은 태연하게 밥을 먹으며 정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챙겨드릴게요. 가족처럼요. 정옥은 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진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거든요. 하지만 정옥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미진과 아들이 자신 몰래 만났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미진은 아예 정욱의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을 돕다가 하루 자고 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머무는 날이 늘어났죠. 어머니, 제가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집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해서. 그럼요, 빈 방이 있는데 뭐 마음 편하게 있어요. 정욱은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거든요. 미진은 정욱의 말 한마디에 금세 짐을 가지고 왔어요.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생활용품까지 한가득이었죠. 이제부터 제대로 어머니 모시겠어요. 미진은 빈 방을 자기 방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그런 미진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딸 같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미진의 존재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미진의 슬리퍼가 놓여 있고 부엌에는 미진이 좋아하는 차가 가득했어요. 냉장고도 미진이 관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미진 씨 먹고 싶은 대로 해요. 미진은 점점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욱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했어요. 가구 배치를 바꾸고 커튼을 새로 달고 심지어 거실 소파까지 바꿨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 너무 낡았어요. 제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셔야죠. 정욱은 뭔가 불편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진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외롭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어느 날 미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 남긴 예금이랑 이 집뿐이죠. 그래도 정리를 해두셔야죠. 만약에 무슨 일 생기시면 어떡하세요? 글쎄, 아들한테 다 물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빚이 많으시잖아요. 혹시 어머니 재산에 손 떼면 어쩌려고요? 정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준호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서 불안하긴 했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요.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일단 중요한 서류들 정리하시죠. 집문서, 통장, 도장 이런 거요. 정욱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진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알았어요. 함께 정리해 봅시다. 그날부터 미진은 정욱의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고 통장을 확인하고 집문서까지 살폈어요. 정욱은 미진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 집 시세가 꽤 나가겠는데요? 남편이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해뒀죠. 30년 전에 산 집인데 지금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럼 혹시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돼 있어요? 네, 남편이 내 명의로 해뒀어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욱은 그런 미진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이 통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미진 씨, 내 통장 어디 뒀더라? 아,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뒀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욱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내 물건인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미진이 잘 보관해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집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랍장에 넣어뒀던 문서가 사라졌어요. 미진 씨, 집문서는 어디 있어요?
제 방에 보관해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봐야 할 때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드릴게요. 정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 집인데 내 물건들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미진한테 말하자니 섭섭해할 것 같았죠. 내가 외롭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미진 씨가 날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옥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계속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정옥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미진이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다녀와요. 미진이 나간 뒤 정옥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미진의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 미진은 방문을 꼭 닫고 다녔는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잊은 모양이었어요. 정옥은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미진의 가방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보였어요. 정옥은 혹시 자기 집문서가 있나 싶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살짝 열어보니 정말로 집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옥은 서류를 꺼내려다가 그 밑에 깔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얼굴인데? 정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자였는데 눈매며 코며 입모양이 낯익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구더라?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정옥은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젊은 시절의 남편 김철수와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미진이 남편과 닮은 남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일까요? 하지만 남편은 정옥에게 이런 사진을 준 적이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 돌아온 거예요. 정옥은 황급히 사진을 가방에 도로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머니, 안 주무세요? 아,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정옥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진과 남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옥은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얼굴과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미진에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도 혹시 오해라면 어쩌나 싶어 망설여졌죠.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정옥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진의 행동도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방문을 꼭 닫고 조용히 이야기했고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또 나가요?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금방 올게요. 미진은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정옥은 혼자 남아 불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부동산 사기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까운 지인을 믿었다가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옥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미진이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 미진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는데.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등기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편지에는 정욱의 집 소유권이 미진 앞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 변경일은 한 달 전이었죠. 정욱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언제 집을 넘겼다고. 이럴 수가. 정욱은 황급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집문서를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진이 가져간 뒤로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미진 씨, 미진 씨. 정욱은 미진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모든 짐이 사라졌습니다. 미진은 흔적도 없이 나간 거예요. 안 돼, 이럴 수가. 정욱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집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큰일 났어. 미진이 우리 집을 가져갔어. 무슨 소리예요? 등기소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집이 미진 앞으로 넘어갔대. 나 어떡하지?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엄마, 사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뭐라고? 정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니 무슨 말인가요? 집이 넘어가야 내 빚도 해결되는 거였어. 미진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줬거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빚쟁이들이 날 죽이려고 했다고. 정욱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내 친엄마를 팔아넘길 수 있니? 엄마는 혼자 살기 힘들잖아. 차라리 양로원 가는 게 나아. 거기서 사람들이랑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이 나쁜 자식아. 내가 사람이냐? 정욱은 절규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남편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정욱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빼앗겼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틀 뒤 미진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여기서 나가주셔야 해요. 미진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믿은 어머니가 바보였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욱이 알던 따뜻한 미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발 이 집만은 남편과 평생 산 집인데 법적으로 이미 제 소유예요.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보며 울먹였어요.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미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난 그런 적 없어.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돼 있죠. 정욱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아, 그때 미진이 뭔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은행 서류라고 했었죠. 그건 은행 서류라고 했잖아.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찍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미진은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욱은 미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살 곳이 없어. 준호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미지는 정욱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짐을 쌀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유품, 사진, 옷가지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집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마당의 감나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죠.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던 나무였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나. 정욱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40년을 살았던 집이 저 멀리 보였어요. 대문, 마당, 감나무 모든 게 눈에 선했습니다. 준호가 예약해준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작은 창문, 낡은 침대가 전부였어요. 정욱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밤이 되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는 젊은이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욱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집도 신뢰도 가족도 모든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고시원 방에서의 첫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정욱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살 곳이라니. 아침이 되자 정욱은 일어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영정, 그리고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남편의 낡은 시계, 안경,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정욱은 하나하나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이런 꼴로 살게 될 줄 알았어요? 물건들을 꺼내다 보니 맨 밑에 두꺼운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정욱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죠. 일기장이네. 정욱은 남편이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도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그때는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네. 정욱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 일, 가족 이야기, 소소한 걱정들이 적혀 있었죠. 정욱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정욱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오늘 그녀를 다시 봤다. 30년 만이다. 역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정욱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라니? 남편이 누구를 본 걸까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도 말을 걸지 못했다. 결혼한 몸이고 정욱이한테 미안하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정욱은 황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영미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녀도 나를 잊고 살고 있을 것이다. 나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영미. 정욱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였던 걸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미와 헤어진 지 30년이 넘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정말 사랑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영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셨다.
정욱은 일기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하지만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영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모든 걸 뒤로하고 영미한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정욱과의 결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부모님은 영미를 만나지 말라고 하셨고 나는 비겁하게도 도망쳤다. 정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 남편한테 아이가 있었던 건가요? 영미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딸이라고 했다. 내 핏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롭다. 하지만 나는 이미 정욱과 결혼했고 준호도 태어났다. 영미와 그 아이를 찾아갈 수 없었다. 정욱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정욱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정욱은 떠오르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진의 가방에서 봤던 그 사진. 젊은 시절 남편과 닮은 남자의 사진. 그게 남편이었던 거예요. 미진이 남편의 딸이라는 건가? 정욱은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계속 읽어야 했어요. 영미는 딸 이름을 미진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아름다울 미의 진실진. 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 내 딸인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 정욱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진이 남편의 딸이 맞았어요. 그렇다면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미진이 정욱에게 접근했는지, 왜 집을 노렸는지. 복수였구나.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복수? 정욱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아버지의 정식 아내인 정욱을 파멸시키려고 말이죠.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정욱에게 모든 걸 남긴다. 하지만 영미와 미진에게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가져갈 것이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였고 무책임한 남자였다. 정욱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분노도 함께 치솟았어요. 당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 비밀을 간직했어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정욱은 울먹였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미진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겠죠. 미진은 남편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었어.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으니까 복수하려고. 정욱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진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는지, 왜 재산에 관심을 보였는지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준호도 처음부터 미진과 한패였던 거야? 정욱은 아들이 미진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미진을 불편해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까요? 미진이 준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남편의 숨겨진 딸이라는 걸 말했겠지. 그래서 준호가 설득당한 거야. 정욱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미진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남편이 짊어져야 할 몫이었어요. 정욱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욱이 집까지 빼앗기며 벌을 받아야 하나요?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정욱은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 일기장이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미진이 남편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해. 제대로 싸워야 해. 정욱은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버텼어요. 70대 노인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남편과의 추억을 되찾아야 했어요. 미진, 내가 남편의 딸이든 아니든 내 집은 돌려받을 거야.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지만 내가 수습할게요. 그리고 미진이한테 제대로 된 결말을 보여줄게요. 밤이 깊어졌지만 정옥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꾹 참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빼앗긴 이야기, 미진과 준호의 배신,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일기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정옥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미진 씨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일단 소송을 걸어야 해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당하실 순 없죠.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저편에는 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은 정옥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피고인 미진, 앞으로 나오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은 태연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정옥은 미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옥의 변호사가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요양원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왜 피해자의 집을 본인 명의로 이전했습니까? 피해자분이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명의 이전도 어머니가 원하신 일입니다. 미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남편의 일기장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피고인의 출생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 미진은 피해자의 남편이고 김철수 씨의 혼외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친부가 김철수 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미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저를 버렸어요. 어머니랑 저를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죠.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미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진도 피해자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겁니까? 복수라고 할 수도 있죠. 아버지한테 받았어야 할 사랑과 재산을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며 소리쳤어요. 미진, 내가 내 남편의 숨겨둔 딸이라 해도 내가 용서 못하는 건 내 아들과 손잡고 날 버린 그 죄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옥에게 쏠렸어요.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이 너라는 딸을 숨겨뒀는지도 몰랐고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죄 없는 나한테 복수를 해? 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님, 증인을 한 명 더 부르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정욱은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증인은 피해자의 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은 제 이복 누이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미진이 처음 제게 연락했을 때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더군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랑 미진 어머니의 사진을요. 그래서 공모한 겁니까? 네, 미진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집을 넘기면 제 빚을 갚아주겠다고.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증인석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을 향해서가 아니라 방청석에 앉은 어머니를 향해서였어요. 엄마, 난 미진이 내 누이라는 걸 알고도 욕심에 눈이 멀었어.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엄마를 배신한 거 정말 미안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정욱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잘못했지만 여전히 내 자식이었으니까요. 피고인의 정가를 조회한 결과 3년 전에도 유사한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진에게 사기 전가가 있었던 거예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미진은 노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미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부동산은 즉시 원소유주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겼습니다. 집을 되찾았어요. 미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미진에게 다가갔어요. 미진아, 내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미진은 고개를 들어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증오가 너무 컸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내가 받을 벌은 받아야 해.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경비가 미진을 데리고 나갔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욱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실망스럽고 화가 났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었어요. 당장은 용서하기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준호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욱도 아들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가꿨던 마당,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다녀왔어요. 정욱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정욱을 기다리고 있었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의 구두가 신발장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으니 당연했죠. 정욱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네.
정욱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털고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죠. 마당으로 나가니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어요. 가을이라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정욱은 나무 아래로 걸어가 감나무를 쓰다듬었어요. 당신이 심은 나무. 올해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네요. 정욱은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을 가져왔습니다. 감나무 아래 작은 상을 차려놓고 영정을 모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저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다시 왔어요. 정욱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당신 미안해요. 당신이 숨겨둔 비밀을 이제야 알았어요. 영미라는 여자가 있었고 미진이라는 딸이 있었다는 것도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말해야 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한테 그런 과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화를 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미진이는 당신을 많이 원망했나 봐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저한테 복수하려 했던 거죠.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당신의 또 다른 딸까지 내 손으로 막아냈어요. 법은 제 편이었어요. 미진이는 벌을 받았고 집은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정욱은 남편의 영정 앞에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을 제가 다 덮어쓰고 살 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려고 해요. 당신도 미진이도 모두를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욱은 한참을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들만큼은 다시 바로 세워보려 합니다. 준호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니까요. 당신 아들이니까요. 정욱이 말을 끝낼 무렵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왔구나. 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정욱도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배신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정욱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내 유일한 아들이니까.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정욱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봐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엄마.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정욱도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게요. 빚도 제가 갚을게요. 일을 해서라도 갚을게요. 더 이상 엄마한테 손 안 벌칠게요. 그래, 그렇게 해줘. 엄마는 그것만 바랐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감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청소할게요. 많이 쌓였네요. 그래, 함께 하자.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마당을 쓸고 창문을 닦았어요. 함께 일하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옥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준호는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밥을 먼저 드렸어요. 엄마 드세요. 그래, 고맙다. 정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취직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이번 주에 면접 봐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에요. 그래, 잘 됐다. 엄마가 응원할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요. 그래줘. 엄마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이 많거든. 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 다음 주말에 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옥은 대문 앞까지 나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 안으로 돌아온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사진,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집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남편의 비밀이 밝혀졌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었죠. 하지만 정옥은 이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치유였습니다. 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여보, 잘 자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요. 영정에 물을 한 잔 올려놓고 정옥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포근했어요. 내 집, 내 침대에서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이 집에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겁니다. 비극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